이게 원래 관악봉으로 주막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전에 제가 왔던 데가 있는데. 아니, 관악. 부산 말고 관악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 그때랑 가시기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감감합니다. 비싼. 네, 아무튼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많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사실 이게 일요일에 하는 줄 모르고 제가 그냥 수락을 했다가 일요일날 술집에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친가족적인 그런 행사는 아닐 것 같아요. 일요일날 밖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모여서 술집에서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 먹고 나서 괜히 또 멱살잡이라도 하다가 우리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하면 뭔가 좀 찝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뭐를 좀 쉬운 걸로 가벼운 걸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가벼운 제목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정해보겠다고 했어요. 100년 뒤에 노무현 어떻게 기억될까.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지금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자, 좀 심각한 얘기, 지금 당면의 정치랑 관련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해보자는 생각이 있지만 올해가 10주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서 19년이 됐고 10주기를 맞이해서 올해는 좀 큰 행사 크게 해요. 문화행사를 23년 수도식사지만 문화행사를 작년에 안 했다가 재작년에 한번 서울 광장에서 8만 명 모였었던 행사가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올해는 10주기니까 한번 왕창 크게 해보자 그래서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11, 12일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18, 19일인가? 17, 18일 이렇게 18, 19일인가 이렇게 네 번을 큰 문화 행사를 합니다. 10주기를 좀 크게 하자. 그러나 대신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대규모 행사는 좀 덜 하고 여지껏 해왔던 게 주로 추모 10년간 우리가 추모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좀 긴 안목에서의 계승에 초점을 두자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개의 건물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하나가 동아의 노무현 기념관이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보면 이제 공사하기 때문에 주변에 막을 다 치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노무현 시민센터 이따 가칭을 부르는데요. 어딘지 아세요? 창덕궁. 창덕궁 그러면 50대 이상 잘 몰라요. 어딘지. 비원 그러면 아시죠? 네, 비원 바로 옆에 현대 개동본사에서 창덕궁 다음 따라 길 쭉 올라가는 원소동입니다. 동국사는 종로구 원소동인데 거기에 또 건물을 6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도 좀 오래 걸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짓게 되고 동시에 거기 준공하게 되고 그래서 2021년 5월달에 노무현 기념관이 봉화에 열리고 노무현 시민센터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로구 원소동에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지으면서 그러면은 이런 거죠. 건물을 짓는다는 건 한 100년쯤을 생각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100년쯤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100년 뒤에 이렇게 기억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냥 오늘은 제가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생중계 한다고 그러는데 생중계 통해서 한 10명 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생중계까지 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무슨 영화인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광해다. 대립군에 나왔던 광해입니다. 원래 제가 이 사진을 쓰려고 했는데 요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생중계 조심스럽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더 알려진 아마 영화는 이걸 텐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그죠? 뭐였죠? CJ 이희경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압을 많이 받았죠. 이 영화가 노무현을 떠오르게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 기억나세요? 왜 광해가 왕이 아니고 군이 됐는지 아세요? 아무튼
역사 공부 실력을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인도 반정이라는 것 때문에 왕의 자리를 이렇게 하시죠. 왕의 명칭이 붙잡고 나중에 군이 됐습니다. 군은 원래 두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연산군과 광해군. 연산군은 진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고, 광해군은요, 우리가 그때 영화에는 물론 픽션도 섞여 있지만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기 충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동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대동법 가지고 논쟁하는 거 나온 걸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림들이 막 반대하고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과 논쟁하다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국사시간에 뭔가 배웠던 거는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죠. 그죠? 대동법이 뭐였냐면요,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있잖아요. 특산물을 중앙정부에서 거둘 때 무조건 그 특산물로 내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특산물이 항상 원하는 만큼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자기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게 뭐 소출도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서울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제주도의 전복 이런 것도 특산물 중에 하나고요. 그 진상품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되었던 것도 이런 것들 포함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무조건 특산물만 내게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미리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사서 올려보내고 대신 이 사람들한테 받기 시작하는 제도가 생겨요. 그러면서 훨씬 몇 배의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죠.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두 다 뭐로? 쌀로 통일하자. 포로 통일하는 건 또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제도 개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한 결이란 단위당 12말의 쌀로 전국을 통일해서 특산물 대신 쌀로 내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이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일 내야 되는 그런 누진적인 것도 아니죠. 굉장히 평등한 조세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랑 거의 비슷하구나. 그때 부딪혔던 저항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가 국제적으로 어떤 때냐면 명이 점점 망하고 후금, 나중에 청이 되죠. 청이 막 등장하던 때 막 점점 성장하던 시기죠. 그때 당시 모든 우리나라의 신하들, 이런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이나 유림들은 어디 명을 무조건 우선시했었습니다. 명이 점점 망하는 게 명백한데도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이 공격해들어도 감당하자, 후금이 공격해들어도 감당하자고 그랬죠. 그때 광해군은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의 목숨들이 위험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독립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등거리 외교, 중립 외교를 주창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 명을 갖다 사대시하던 사람들한테 아주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군을 파견해서 후금을 치러가는 척하고 밀지를 내린다. 후금에 바로 형태가 손들고 괜히 싸우지 마라. 우리 백성들, 우리 군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중립외교를 펼쳐야 돼. 이걸 보면서 저는 이라크 파병, 한미FT 이런 데 이라크 파병이 얼마가 파견되는지 아세요? 약 10,000명 정도가 파견됩니다. 원래 미국의 요구는 30,000명 전투 병력을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당기고 하다 이것을 10,000명 비전투 병력으로 바꿔서 타협을 해서 보내게 되죠. 왜냐? 만약에 그때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을 돕지 않으면 부시가 한반도 정책을 강경하게, 대북 정책을 강하게 쓰게 되고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황을 끌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별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라고 고민해서 짜낸 방법이 10,000명으로 줄이고 대신 비전투 병만 파견한다는 그런 타협을 했던 거죠. 그러나 당시에 주도했던 세력들에 의해서는 다행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임진왜란정의 근거가 돼서 광해는 왕이 되지 않고 군인의 기록을 남긴 거죠.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더 나아가서 2008년,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 직전쯤 갔을 때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칫
광해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중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고 퇴임할 때 지지율도 매우 낮았고 끝나고 나서 기억나게 기록물 사건 등등을 뿌린 것이 공덕을 갖고 이렇게 역사가 끝난다면 100년쯤 뒤에는 광해군처럼 왕이 되지 못한 군처럼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광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치열한 역사 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2009년 노무현 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진짜 전투적인 노력이 없이는 정말 광해처럼 기억되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게 지금까지 항상 고민인데 자칫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의 10대들 앞으로 태어날 세대는 어떻게 기억할까? 이 다른 모든 것들 다 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첫 번째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저 광해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죠. 아마 이런 복잡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광해가 처했던 상황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매도되고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 가슴 아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했던 정치인이 누구죠? 링컨입니다.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누가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보려면 이 책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 앞에 서문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원래 김구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쭉 정치를 하면서 김구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치입니다. 정의는 꼭 실패하기만 해야 할까? 성공한 정치인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말을 갈아타신 거예요. 김구 선생님도 존경하지만 링컨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링컨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부했던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게 2001년도가 나온 책인데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씁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게 많아요. 링컨과 노무현의 공통점.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떨어졌다. 링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어. 선거에서 무지 많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 양반도 별로 붙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남자라. 변호사 출신. 예, 두 분이 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두 분 다 16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치적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정치적 쪽도 비슷했고 당대의 평가도 굉장히 각박했습니다. 당시에 언론은 뭐 거의 링컨 대통령을 무시했고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는 다 아시죠?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of the by the for 이건 나옵니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 혹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그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긴 연설일 것 같죠? 이거 사실 실었나? 이 뒤에 나오는구나. 뒤로 갔다 올게요. 여기도 없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 한 270단어밖에 안 됩니다. 270단어밖에 안 되고 3분이 안 되는 연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문장만 알죠? 되게 여기 연령대도 높은데 요즘 20, 30대들은 영어 공부를 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50, 60대들은 잘했던 못했던 우리 영어 참고수는 뭐였어요? 제일 성문 그 다음에 기본 영어까지만 되고 하셨죠? 종합영어 해보시면 종합영어 1장 명사편에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맨 마지막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긴 연설문의 일부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종합영어를 보지 않으신 분, 기본영어까지만 하신 분은 기억이 없겠지만 딱 근데 전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 그 연설이 길지 않았어요. 지금 볼 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가장 명연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연설도 거의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평가를 받으면 한 100년쯤 지났어요. 100년쯤 지나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트럼프도 존경하고요, 오바마도 존경하고, 누구나 공화 그리고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모든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에서 무엇을 배웠었을까, 무엇을 교훈 삼았었을까. 이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서문은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그 시사저널에 기고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하고 나서, 부산시장 선거에 낙선하고 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당시에. 승민이 패배니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누구와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상대 후보와 싸울 일도 없고 부산 시민들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선거 하루 전날만 해도 선거를 승부로 생각했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개표하는 날 저녁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링컨의 연설문을 읽는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링컨의 연설문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이 아니고, 링컨이 대통령 몇 번 했죠?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두 번째 취임 연설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남북전쟁이 막 이기고 있을 때예요. 북군이 이기고 있었고 완승은 아니었을 때. 그때 취임 연설인데, 남북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둔 취임사에서 링컨이 승리니 패배니 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부를 적으로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정인이 불인이 하는 말이나 선이나 악인이 하는 말로, 선인이 악인이 하는 말로 남과 북을 갈라치지도 않았습니다. 화해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링컨 취임 연설문에 있는 얘기인데, 그쪽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 그렇죠?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과 북이 제각기 상대방을 응징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쪽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승리가 물론 북군이 이기고 있었지만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미국의 역사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이 두 번째 취임 연설문을 읽고 난 지 한 달쯤 돼서 암살을 당해서 죽죠. 그래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 그때까지 미국 안 가셨었잖아요. 대통령 되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반민이 아닌 했으면 가서 이렇게 보셨고,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시게 되고,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이런 링컨의 권력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하세요? 이때 어디서 했던 건지 이게? 그때 참여했던 노사모 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우주에서 일종의 전진대회를 할 때 행사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뒤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무현이 만난 링컨의 서문에 쓴 링컨의 권력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가장 압축을 합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정확히 파악했다. 통찰력이 있었고 도전했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막강한 권력에 유혹당하지 않았다. 링컨 대통령은 겸손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당신의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취임사에도 이게 그대로, 무슨 취임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이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물론 이걸 썼던 게 윤태영 전 대변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써서 넣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다는 것이 아주 확실히 증명이 되는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을 말씀드리려고요. 대연정 다 기억하시죠? 네. 대연정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니요. 지지자들 대부분이 황당무계했었죠. 저도 사실은요, 저 대연정 부상을 해하셨는데 저걸 막으려고 무지해를 썼습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 등도 나가서 막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발표를 고집스럽게 가서 하셨는데, 이 대연정 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되돌이켜봐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대연정의 제안의 대전제가 선거제도를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선거제도를 고치려고 대연정을 제안을 할까? 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뭐였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연정을 진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이 뭐예요? 대연정의 반대말은 뭡니까? 소연정은 뭐고 대연정은 뭐예요? 연정은 원래 내각제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연립정부가 주로. 연립정부에서 내각제에서는 한 정당이 50%가 안 되면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50%가 안 되면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하죠. 그때 자기와 정치적 색깔이 가까운 작은 중규모 정당과 연합하는 것을 소연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큰 두 개의 정당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이 둘은 서로 싸운다. A 정당과 B 정당이 있어. 근데 A가 B가 아니라 C나 D 중에 A랑 가까운 곳과 연합하는 것. 이걸 소연정이라고 합니다. 대연정이라고 뭔지도 모르면서 기분 나빠하셨구나. 대연정은 뭐냐면요, 자기랑 정치적 입장에 가장 반대인 큰 정당 B와 연합정부, 공동의 정부를 꾸리는 것을 대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제안한 거죠. 아니 쟤네들이랑 정치를 같이 해? 더 나가서 그쪽이 다쓰면 한나라당의 총리까지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진짜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청와대를 떠나야지. 마음속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대연정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하면 실패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100년 뒤에도 대연정은 실패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서 대연정을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선거제도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대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세력과도 필요하다면 연립정부를 이룰 수 있다는 과감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옳았느냐 그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발상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대연정 말고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대연정을 예를 드는 건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실패한 정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번, 1빠따로 나오는 게 대연정인데, 과연 대연정이 실패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100년 뒤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이런 관점에서 대연정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지난달에 심상정 대표가 오셨었죠. 심상정 대표가 뭐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던가요? 그런 거 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제가 정당은 정의당을 선택이지만 정의당이 잘하고 있다거나 정의당이 무조건 민주당보다 낫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4개의 당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일단 합의, 이게 성과가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루었다는 것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부터의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선거제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선거제도가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중대 선거구제를 합니다. 아니면 지금 그때 연동형 비례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독일 사례거든요. 저게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첫째, 그때 당시의 문제의식은 증거하는 겁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고 민주적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합의해준다면 권력을 그때 표현했던 기억납니다. 통째로 내놓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정권 자체를 왜 겨우 선거제도로 바뀔까라는 것을 느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한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때로는 적대적인 세력, 우리가 볼 때 반하는 일이 많지만 함께 정권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국가운영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최초로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DJP 연합이 있었죠. 그건 상대적으로 보면 소연정인 거죠. A, B, C 중에 A와 C가 연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렇게 A와 B가 경쟁하는 두 거대 정당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권력을 내놓으면서까지 왜 선거제도를 바꾸려 했을까? 오늘 제가 굉장히 길게 듣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문제의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동형 비례제 근데 잠깐 여러분들 다 이해하세요? 에? 제가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선거제도가 단순할게요. 국회의석이 몇 석? 100석이라고 치겠습니다. 독일식은요, 이걸 지역구와 비례를 5대5로 합니다. 50대 50이에요. 산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정당이 정당 명부 투표에서 30석을 얻었어. 그죠? 근데 지역에서 20석이 당선이 됐어. 그럼 비례는 몇 명까지 될까요? 10명까지 되겠죠.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비례가 있죠, 정당에서. 근데 몇 석이에요? 300. 나도 헷갈리네. 47석인가?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조금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정당에다 투표하면 그 비례율은 어디에만 적용돼요? 그 비례 내에서만 적용돼요. 이건 뭐가 달라요? 비례에서 얻는 정당의 득표수를 전체 총 의석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닌 연동이 아닌 걸 현재를 병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까지 되게 다 이해를 해요. 50석, 50석이야. 정당 투표에서 30석을 얻었어. 지역에서 20석을 얻었어. 여기서 그러면 10석을 해야 30석이 되죠. 이것까지는 이해한다. 자, 그런데 지역주의가 심각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20%를 얻었는데요. 20%를 얻었는데 그럼 총 몇 석이 돼야 되죠? 20석이 돼야 되죠. 지역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22석을 얻었어. 자, 그럼 어떡합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산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2석이 넘잖아요. 비례는 아무도 안 되겠죠. 이 2석은 어떻게 해요? 예? 없던 걸로 합니까? 골라가지고 이 2석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초과 의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체 의석수는 100석이 아니라 102석입니다. 독일의 의회 사무처는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예를 들면 거의 한 500몇 명 돼요. 500석이다. 그러면 그보다 초과 의석이 20석 발생했다 그러면 의원 사무실 20개를 더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점, 그걸 초과 의석이라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이에요. 독일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원래 연동형 비례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원류예요. 이게 그때는 이게 연동형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00%가 아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해하세요? 뭘 50% 합니까? 자, 이제 봅시다. 어떤 정당이 30%를 얻었어요. 그럼 총 의석수가 몇 석? 30석이 되죠. 지역에서 20석을 얻었어. 그럼 비례에서 몇 석을 얻었습니까? 원래는 10석을 얻어야 되죠. 10석을 다 안 줘. 5석. 반만 인정해. 그래서 50%만 비례해서 인정한다는 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제목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100%를 하는 100% 하게 되면 아까 했던 초과 의석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300석이 우리 국회의원 정수인데 300석보다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늘어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이 정세에 맞추려다 보니까 100%가 아닌 50%만 비례해서 인정해줄.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원래의 취지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독일에서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면 지지하는 것이 의석에 반영되고 국회의 구성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자는 거예요. 다만 외국은요 아예 정당만 뽑는 데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덴마크 이런 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뭐냐면 정당의 투표에서 비례대표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그 중에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에서 명단을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는 직접 뽑고 내가 원하는 사람 뽑고 비례에서는 50%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하여튼 뭐 이거 잠깐 제가 잘 이해 못하실까 봐 설명드린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든 중대선거구제든 어떻든 지역주의를 띄워놓고 민주적인 의회제도를, 의회선거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으로 권력까지 내주면서 바꾸려고 하셨다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